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고소 고발 사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상담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사례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남편 몰래 남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도박으로 탕진했을 경우 남편에게 그 돈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상담이었는데요.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경우 이제 제가 여러 사례를 이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박과 같은 경우에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가 남편 몰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걸 생활비로 쓰거나 병원비로 쓰거나 어떤 간단한 주택 수리하는 데 쓰거나 또 일용품을 구입하는 데 썼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일상 가사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남편의 그와 같은 의사에 관계없이 연대 보증이나 보증의 의사에 관계없이 남편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박으로 탕진했을 경우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치품을 구입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부 다른 일방은 거기에 따라서 별도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원인 행위가 없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정식으로 차용증을 받아온 것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처가 남편 명의로 차용증이라고 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남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작성해 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때문에 이 죄는 부인이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부인은 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편인데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의 자력을 믿고 빌려줬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의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 차용증이 위조되었고 또 그 돈이 어떤 생활비나 이런 걸로 쓰여지지도 않고 도박으로 탕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남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 가사에 썼을 경우에는 이제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일상 가사라는 것이 이게 좀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곳에 썼다는 것은 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요즘은 이 금융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빌려준 돈이 입금됐다가 어디로 이렇게 빠져나갔는지를 보면은 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좀 곤란하신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지하 공간에 입주자의 한 사람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얻고 창고를 지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아파트 지하층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 용도, 규모, 이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 그 건물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이 아니라 집합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주택법상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되게 지하에도 상가가 있거나 그러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에 해당되는 구분 소유자가 있으니까 네. 그 입주자들의 뭐 어떤 공동 소유라든가 이런 공유 부분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아파트 경우에는 지하 시설이 대부분 주차장이거나 뭐 보일러실이거나 기타 뭐 그 비품 창고라든지 이런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다 지하 아마 주차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으로 쓰면서 일부 그 짜투리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 그 입주자 한 사람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얻어서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적법한지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사례는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공동 소유의 땅인데 네. 아무리 관리사무소 허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창고를 지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승낙을 얻고 창고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법하지가 아니합니다. 실제 이런 판례가 있었다고요?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 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 건물의 지하층은 건축 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그 주상 복합 건물과 같은 그런 특별한 용도로 하지 않은 한 각종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또는 전체 입주자가 공동 사용의 목적을 위한 창고나 차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그 몇 동 몇 호로 돼 있지 그 지하실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을 것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네. 그래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계약서에 몇 동 몇 호만 분양받았지 지하실이나 이런 것은 분양받은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들의 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공유물의 그 어떤 관리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동의 아파트 그 아파트는 한 동별로 이제 그거를 보아야 합니다. 네. 한 동의 건물의 지하 공간은 그 동에 있는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공유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찬성을 얻어서 어떤 이용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이용료를 주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관리사무소 승낙을 얻어서 그랬다면은 다른 공유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했고
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 적법한 이용 관계가 아닙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시일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17분 정각입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땅 문제도 좋고요. 돈 문제도 좋고요. 가사 분쟁도 좋습니다. 또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057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집도 사주고 통장에 돈도 넣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언젠가는 떵떵거리면 살게 해주겠노라고 늘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이런 자료는 동영상도 있고 문자 자료도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5개월째 살림을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실혼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어떤 개념인지 또 제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7년 동안이라고 하셨죠.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그 관계가 사실혼 관계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동거 관계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동거하면 사실혼 관계인 거 아닌가요? 동거 관계라고 해서 모두 다 그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이 동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싫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지 그 남녀 두 사람이 같이 한 공간 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뭐 성관계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부담 없이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각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삶에 따른 그 위험 부담을 각자가 스스로 안고서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어떤 일방적 파기에 따른 어떤 위자료나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동거관계라 할 수 있고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사실혼 관계가 아닌 거군요. 사실혼 관계는 이와 같은 동거관계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그 실체를 보면은 부부로서의 그 혼인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대. 다만 거기에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그럽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걸 주변에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뭐 이런 차이라고? 단지 그 차이만 가지고는 볼 수 없고 거기에서 핵심은 그와 같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책임 없이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해소했을 경우에는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느냐. 이 관계에 의해서 구분할
되어질 수 있고 네. 또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것은 어떤 처음에 그와 같은 생활을 시작을 할 때 혼인을 할 의사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러니까 혼인 신고 를 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혼인신고만 못했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로서 공동체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은 두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돼서 어떤 이제 그 법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 관계라고 이제 주장하고 발뺌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과연 부부로 생활로 실체를 가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뭐 그 친정 식구들과 그 친구들 관계라든가 남성과의 어떤 관계 또 시집 식구들과 이 여성과의 관계 어떤 호칭을 받고 어떻게 했고 또 양쪽 다 그 친구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속력 있는 쉽게 그렇게 헤어질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해왔다면 그거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단순한 동거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그와 같이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은 그 일방이 어떤 파기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적법한 사유가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실혼 관계는 부부로서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거 같이 살아야 될 의무, 정조 의무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상호 부조 의무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떤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고 또 그 사실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또 해줘야 합니다. 재산 분할까지. 여기까지. 다만 이제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따른 상속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으로서 배우자로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만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문자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 모임에 사위다라고 참석해서 식사값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습니까? 또 친구들 그 남자친구 상대방 친구들과 뭐 모임도 같이 했고 또 이 본인 여성이죠. 여성 쪽 친구들과도 모임을 같이 하면서 이제 뭐 남편이다. 이렇게 모임 이 정도 이런 경우에는 그럼 사실혼이 인정이 이런 여러 사정이 있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실제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그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아서 일부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0576번님의 문자 상담이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얻고 창고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그 사실적으로 그 다른 구분 사유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도 관리사무소에 정당한 승낙이나 또는 대가를 지급을 하고 했으니까 적법한 사용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다른 그 동의 구분 소유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공유물의 그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들의 과반수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적법하게 그와 같은 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롭고 또 곤란하신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와 생활 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저는 밤늦게 귀가하다가 뚜껑이 없이 방치된 하수구 맨홀에 빠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주위에 야간 조명이 없었고 경고 표지도 없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어떤 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상담입니다. 예. 이 경우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있고 또 민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법 제758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공공영조물, 아까 그 국가배상법 제5조에 나오는 공공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것을 그 공물이라고도 이제 그 행정학적인 용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이 맨홀도 여기 공공의 용조물 또 공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야간 조명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경고 표지도 없이 뚜껑이 없는 맨홀이 방치된 점을 고려해 보면 맨홀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자는 맨홀의 관리 주체인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까 본 그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지급한 치료비 또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 또 상해를 입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떤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네. 또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그런 소득, 이걸 일실 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국도인 경우도 있고 지방도인 경우도 있고 또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좀 나눠볼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사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유지인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그 도로가 네. 도로는 물론 대부분 이제 그 개인으로부터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얻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설치된 경우를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4인 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네. 도로는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대한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네. 그 관리상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많이 다쳐서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다면은 네. 이제 아까 그는 어떤 그 영구 장애, 후유 장애가 네. 영구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기간 동안에만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실 수입만 배상해 주면 되는데 네. 치료가 모두 종결된 다음에도 그 장애가 후유 장애가 네. 영구히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동연한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일용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입니다.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에 따른 그 가동 능력의 상실 비율을 이제 신체 감정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신체 감정을 통해서 그 노동 능력 상실 비율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30%를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 사고 시부터 입원 시까지는 100%를 상실했고 네. 일을 못했으니까 입원이 끝난 다음부터 물론 뭐 그 사이에 통원 치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입원 치료가 끝난 다음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네. 자기가 이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30%를 배상받게 됩니다. 그 근데 비례해서. 만약에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정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정년 나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게 될까요?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년까지는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례해서 물론 이 사람이 30% 노동력을 상실했지만은 사무직이라든지 기타 어떤 종사하기 때문에 월급의 실질적인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예. 경우에는 그럴 어떻게 경우에도 이제 아주 오랜 과거에는 차액서를 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급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퇴직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네.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사람이 종전과 동일한 그 소득을 직장 내에서 그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체가 이미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직장 소득에 어떤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노동력적 상실률에 비례한 소득만큼은 배상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따른 또 퇴직금도 일실 퇴직금도 그 기간에 따라서 그 30%만큼 배상을 해줍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법률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상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규격을 초과해서 아주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가 참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그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 도로에 그러니까 함부로 그 과속 방지턱을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한 규격이 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그 시행령에 그 초과하여 과도하게 설치한 바람에 심지어는 어떤 그런 설치할 권한이 있는 경찰서나 그 시청이 아닌 개인이 어떤 자기 집 앞에 과속 방지턱을 함부로 설치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과도한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바람에 그 야간에 그것을 통과하던 차량이 그것을 늦게 발견해서 대피하지 못하고 튀어 올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관리 주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제 그 국도는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만은
일부 어떤 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방 관내도로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그 해놓은 위임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잘 모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하면은 됩니다. 예. 계속해서 1509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 셋이 모두 현재까지는 초등학생인데 양육비는 얼마까지 또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문자 상담입니다. 예. 양육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매년 서울 가정법원에서 그 기준을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부모 양쪽의 소득이 높으면 양육비도 더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그 현재 당시의 나이, 아무래도 뭐 사교육을 받는 그런 연령이라든지 학교가 더 상급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양비는 더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피복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그때의 그 물가 변동.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자녀가 셋이라고 그랬는데요. 자녀 수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월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은 자녀 3명인 경우에는 300만 원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와 같은 경우를 다 감안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 초등학생 자녀 셋이라면은 1인당 보통 지금 현재 이 법원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만 원에서 약 한 80만 원 정도 1인당.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도 절반을 부담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일방도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직 직장이 없거나 가정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서 양육비 한쪽 부모 한쪽이 이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액수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직장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다래원의 정규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